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매주 금요일 시사 카페를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발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두 분에게 아주 익숙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대학과 관련한 주제를 골랐는데 최근에 그 뉴스 보셨죠? 이 사교육 시장의 일타 강사들께서 연이어서 대학의 위기를 거론했다. 이게 이제 뉴스를 많이 탔는데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수학 일타 강사로 꼽히는 현우진 씨 같은 경우는 수능 체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하고요. 이투스 일타 강사인 이지영 씨 같은 경우도 서울대 나와도 백수 많다. 대학이 밥벌이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학은 붕괴하는가? 약간의 선정성을 가미해서 오늘의 발제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붕괴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대학의 역사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학의 역사를 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게 대학 역사라고 하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어서 저나 우리 김만권 박사님이나 이렇게 발제한 걸 봤더니 또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이제 다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너무 평범한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굳이 이제 약간 표현을 써보면 대학은 3번 태어났다. 오. 예,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대학이 처음 등장한 거는 서구 제도죠. 서양에서 중세 12, 13세기에 볼로냐 대학이 제일 먼저고 비슷한 시기에 파리 대학이 생겼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또 지금 그 태클 한번 들어가면 우리나라에도 서당이 있었고 성균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균관을 대학으로 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성균관 대학은 건학 600 몇 주년.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만 서양에서 인정 안 할 뿐인데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네. 우리 동양식의 교육 방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 주도. 근데 좀 다른 건 우리 뭐 옛날에 국가 또 이제 주도 상고시대가 뭐 태학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국자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 많습니다. 우리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 국립대학은 우리가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쪽은 국립은 아니니까. 원조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예. 아무튼 뭐 현재 대학의 어떤 그 모습 이제 서구에서 온 거니까 계속해 주신다면. 근데 이제 이때 대학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중세 대학은 자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교수와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이를테면 중세 봉건 시대니까 영주들이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대학은 자치다. 그러니까 자치 도시나 아니면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치 특허를 받아서 스스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대학의 자율성. 이라고 하는 이상의 원조격쯤 되는 지금 캠퍼스 도시가 있었던 거군요. 요즘으로 치면. 뭐 이게 그건 나라들마다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할 때 뭐 저도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캠퍼스 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캠브리지나 옥스포드라고 하는 것이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파리 대학이나 볼로냐 대학이다 이런 거는 그게 그 도시를 그가 그 대학이다라고 하기에는 도시가 규모가 크고 도시 안에 그냥 그 대학들이 사실상 그 도시와 구별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이건. 저 시대 때가 정말 대학으로부터는 되게 좋았던 시대가 뭐냐면 자치권이 되게 확실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심지어 그 거주 이전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머무는. 네. 그러면 옥스포드 같은 경우도 옥스포드에 있다가 거기서 자기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일부 학자들 그냥 캠브리지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그거 옮겨서 만들어진 게 캠브리지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랑 좀 완전히 근데 달랐죠. 예. 이때 대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저기 학교 법인이 있고 학교 법인에서 교수 채용해갖고 월급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마다 출발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떤 대학은 교수 조합으로 출발하는 데들이 있고 오. 어떤 대학들은 기원이 학생 조합으로 출발하는 데들이 있어요. 아 그럼 교수 조합은 야 우리 한번 교수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한 그래서 다음에 자기들끼리 교수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학생 모집해서. 모집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대학들이 있고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오늘 전혀 나올 줄 모르고 네. 파리 대학하고 볼로냐 대학 두 개가 각각 그 모델 중에 하나씩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대학이 어느 쪽이었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학생 조합은 야 우리 한번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예. 교수들을 회원, 초빙하자. 우리가 회원 딱 모은 다음에 그렇죠. 교수 초빙해 예, 이런 시스템. 그래서 학생 조합으로 출발한 대학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저기 대학 교수님들이 들으면 끔찍할 이야기지만 이 교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도.
교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서약서를 써야 돼요. 학기 중에는 절대로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 아, 중간에 떠나버리니까.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중간에 떠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학기 그냥 중에- 노트만 보면서 읽지 않겠다. 이런 학기 중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겠네. 당시에는 그럴 수도 아마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그건 중세라. 없었겠지만 아무튼 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빡빡한. 오. 예, 이게 이제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월급도 결국 이제 학생 그 예. 등록금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렇죠. 등록금이보다는 수강료 개념이겠네. 예. 그때는 예. 그죠. 근데 이제 요 중세 대학에서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중세의 빡빡한 시절 아닙니까?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에 일종의 자유의 공기가 싹 트던 이런 곳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고대의 지식이 수도원과 더불어서 고대의 지식이 다시 살아난 곳이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렇죠. 중세 대학을 오늘날의 현대 대학에 이를테면 전신이다. 중세 대학이 이렇게 지금 대학에 약간 뭐 자치 정신이 기원했다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떤 종교에 독점되어 있던 지식을 네. 대중화하는 전진 기지로서 대학이 기능하기 뭐 시작했다.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렇게는- 의미 부여하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여전히 제가 엘리트 교육기관이었죠. 그렇죠. 근데 딱 하나 이제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요 시기에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위대한 지식인들이 있거든요. 네.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오. 아니면 갈릴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누구냐 스피노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중에 뉴턴 빼고 아무도 대학 교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이 당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강냉 크네.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지식 생산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아, 네.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야, 재밌네. 아무튼 그럼 이게 처음 태어난 거 그렇게 태어났고 세 번 태어났다면서요? 예, 그 두 번째 번째는? 태어난 걸 우리 김만건 소장님께서 한번 또 얘기를. 아, 뭐 그 금방 제가 박사니까 아니 뭐 잘하시다 갑자기 중간에 막 추임새만 넣는 거 되게 어차피 지금 좋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써왔기 때문에. 아니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훔볼트 대학이나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훔볼트 만들어지면서 소위 근대 대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를린 대학이 이제 사상 최초로 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탄생을 했었고 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근대적인 대학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낸 게 독일 모델이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독일 모델을 지나서 이제 대학원 모델들이 탄생하는데 이 대학원 모델들은 미국에서 탄생했어요. 오. 예, 이제 이 대학원 모델을 탄생시킨 데가 이제 하버드가 유명해진 게 막 어떻게 보면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버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법학 전문 대학원이니 뭐 과학 전문 대학원이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문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대학원 중심으로 하는 산학 협동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기업형 모델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원이 이제 여기라고 보면 될 것 이제 같아요. 시장이 예. 원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해서 공급한다. 예. 대학의 기능으로. 예. 예. 그 아마들 다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 이름은 다 아시는 휴렛 패커드라는 네. 그 우리 프린트 만드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피노프 그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스피노프된 기업인데요. 그런 산학 저게 아마 1940년 그 무렵쯤 2차 대전 막 시작하고 이러던 무렵인데 소위 이제 그런 미국식 산학 협력 모델에서 스피노프돼서 글로벌 기업이 된 최초의 사례. 예, 이제 이런 거 기업들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이 그 어떤 그 생산과 이윤을 낳는 것과 구별이 되지 않고 둘이 일종의 합체가 되는 이런 모델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건 결정적으로 사실 그 모델은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미국 모델에서 나오게 그렇죠. 되는 딱 거죠. 미국 예, 모델에서 딱 미국 나오는 모델에서 거고. 나오게 되는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흔히 그런 말 저희 귀에 익숙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말 말하면 촌스럽겠지만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그렇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독일 모델인 거죠. 그렇죠. 그 독일 모델이죠. 아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네, 두 번째 모델. 태어났을 때 독일 모델에서는 쉽게 말하면 교양 교육하고 전문적인 학과 교육을 통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용어를 보면 이제 외부적 목적을 갖는 지식들, 쉽게 말하면 실용 지식들입니다. 아, 예, 예, 예. 이런 지식들은 단과 대학과 학과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것만 배우면 사람이 통합적인 교양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 리더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통합해 주는 것은
외부적 목적을 갖지 않는 지식,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인 지식. 그게 예를 들면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교양교육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과에 비록 소속되더라도 교양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항상 그래서 기초가 되고 나머지로 뻗어나가는 구조가 네.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전문 지식 교육과 교양교육이 통합된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독일식 훔볼트 모델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대학은 진리 탐구가 1차적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 미국에서 오면서 이런 어떤 시장이 원하는 그렇죠. 돈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뭐 실용 지식인데 이거는 네. 실용 지식 중심으로 가면서 바로 어떤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배출하면 쓸 수 있게 만드는 인적 자원을 배출해 드는 기능. 네. 이게 뭐 산업 협력이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모델이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뭐 다수가 공감하는 대학의 역할이라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네. 하나는 진리 탐구의 기관이다. 두 번째는 인재 육성 기관이다. 이 두 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인재를 육성하고 그래서 네. 이제 교육, 학문 그리고 뒤에 이제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봉사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죠 전반적으로.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짚어봤는데 이제 현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대학의 그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기억이 제가 하나가 있는 게 그게 10몇 년 전쯤으로 기억하라는데 모 대학에서 인문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죠? 확 줄여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실용 학문 중심으로 뭐 대학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엄청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때가 한 번에 좀 분기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에서. 대학의 역사에서 분기점 뭐 이제 꼽을 수 있는 데 여러 많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 대학이 돈이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학과, 라고 하는 기업하는 흐름은 사실은 결정적인 흐름은 대체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죠. 5.3일 교육개혁 조치를 되게 다들 큰 결정적인 전환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 5.3일이 어떤 조치였어요? 예,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개혁이고요. 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에서 이 다양성, 개방성, 세계화, 수월성, 책무성 이런 용어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의 공공적 성격보다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게 초중고 대학 다 포함되는 큰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국립대 법위원화 시키고 뭐 다 그때. 그렇습니다. 국립대 법인화도 이때 처음 얘기 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대학 구조 조정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소위 대학 설립 자유화도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이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지거든요. 예.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 그래서 예.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사학이 많은데 사학이 자유 경쟁해라. 자유 경쟁해라. 근데 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 교육 개혁 이야기할 때, 대학 개혁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구조적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학이 80%를 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립대학 중심인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참 굉장히 소위 이제 따옴표 쳐서 신생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한국이 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외죠? 이런 나라 대부분 국가 주도로 고등교육을 끌어가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실상 고등교육을 방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등교육을 강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왜 그걸 안 했는지 그냥 진짜 이해가 방기한 안 가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또 얘기도 했던 그 경자 유전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 뭐냐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렇게 대학 재단으로 만들면 누구나 다 설립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농지개혁 때 농지 수용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의 토호 대지주들이 사립대학 재단 이사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대학은 둘째치고 제가 한 20년 전에 뭐 책을 하나 쓸까 해갖고 이제 그 기획을 해갖고 조사를 하면서 봤던 게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말고 초중등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정권 내 교육 입국 이렇게 가는데 국가에 투자할 여력도 돈도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냐면 학교를 세우면 이유 불문. 그러니까 돈의 출처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해주지 않고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도 한 개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재단이 뭘로 돈 버는 재단이냐면 나이트 캬바레로 돈 버는 재단이에요. 아니 뭐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그러니까 나이트 캬바레로 돈 벌어 가지고 학교 법인을 세워 가지고 해서 네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대. 우리나라에서 사학 비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연원을 여기서부터 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뭐 그렇게 꼽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감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깊은 어떤 이념적인 철학적인 소명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개혁 피하려고 그리고 세금 뭐 피하려고. 예, 세금 적게 내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학재단 관계자라고 하면 설립자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권력까지 실제로 쥐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우리 정말 한국적 현상이라고 말하니까 정말 너무 자조적인 표현인데 사립대학 법인은 공법인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설립자 가족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법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정부의 지원까지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게 설립자 가족 대를 이어서 그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부정비리, 사학 부패 이런 게 막 터지잖아요. 교육 부실하고. 이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은 대학들이 그러다가 관선이사 파견되고 정상화의 길을 걷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다시 찾아줘야 된다고 비리 사학 재단들 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의 대학 개혁을 이야기할 때 구조적인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으면서 부실 교육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너무 높죠. 예, 미국 다음으로 높거든요. 미국 다음.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2등입니까, 우리나라? 네, 2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높여놓은 분들인데 저항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 박사님들이 많고 미국 교수님들이 많아서 등록금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도 꽤 높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예, 영국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유학생.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 돈을 아이비리그 수준으로 받지만 자국민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받기 유학생은 때문에. 엄청 되는데 등록금. 근데 그건 이제 미국과 영국의 특징인데요. 이게 뭐 미국은 주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주에 오는 학생의 가격이 다르고 아, 주립 때. 맞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학생의 가격이 다르고 오. 유학생의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우리가 보통 뭐 사립대 유명한 데들 그 등록금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주립대에서 그 주에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고요. 그다음에 또 주립대도 연구 중심 대학, 그다음 교육 대학. 그러니까 다시 또 이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저번에 제가 한번 했었지만 거대한 개혁 중에 하나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2년제 대학들. 쉽게 우리로 치면 이제 전문대 같은. 예. 그 커뮤니티 칼리지는 기존에도 굉장히 쌌어요. 굉장히 싸서 사람 학생들이 일단은 더 공부하고 하고 싶은 학생들은 2년 마친 다음에 편입도 굉장히 쉬웠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학은 위기인가, 네. 대학은 붕괴하는가 이 문제이니까 이제 저 현재로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갖고 있는 문제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 나오면 뭐 사학 어떤 학교 재단의 비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대학의 모집 정원보다 오히려 지원 학생 수가 더 적다. 이런 뭐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빼고. 제가 좀 그러니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학 본래의 기능, 대학 본래의 위상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이 달라진 거냐. 그래서 일타 강사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다. 일타 강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진리 탐구 기관 이런 거 둘째치고 어떤 그 인적 자원을 그러니까 육상에서 배출한다는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장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점에서부터 점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실용적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게 대학의 목적이다라고 네.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학 대부분은 거의 필요 없을 거다.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일단 예. 하나하나 쳐나가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예. 건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삼성그룹이 그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뭐 이제 뭐 투자를 뭐 어디를 얼마하고 하는 거인데 그 중에 하나의 대목이 저희는 이 입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채 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 참 이게 재미난 대목이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 지금 일반적 추세는 공채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렇고 수시 채용이죠. 이제 수시 채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시 채용은 신입을 수시 채용한다는 부분으로 오히려 경력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정말 신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인턴 경력을 쌓.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육성된 그런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시장과 자본의 입장에서도 대학의 쓸모가 네. 그 부분에서 이미 거의 삭감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무슨- 이전부터 그 진단이 맞습니다. 된 아주 거죠. 좋은 지적이신데 소위 대학이 기업의 OJT 저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직무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기업에서 쓰기에 당장 그냥 쓰기에 좋은 인재들 이런 우리 따로 OJT 안 해도 좋은 그런 인재들을 길러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대학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의 대학 시스템 속에서는 네.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하나를 미국에서 공부해서 우리 김만균 박사님 앞에서 미국 얘기해서 계속 하긴 한데 미국의 피닉스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이 대학이 쉽게 말하면 목적이 영리 추구 대학이에요. 예? 네, 영리 추구가 목적이 영리 추구가 목적인 네. 기업 대학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어떤 거냐면 전국의 캠퍼스가 200개, 32개 주에 200개가 있는 그런 대학인데요. 대학이 아니라 학원 아니에요, 학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그렇지만 대학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학은 이 교수의 95%가 시간 강사. 시간 강사. 95%가 시간 강사고. 아, 교수가 없어요. 예, 예. 네. 학생이 30만 명이 넘고요. 그럼 강의도 대부분 인터넷 강의입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실제 강의도 합니다, 실제 당연히. 강의도 캠퍼스 건물이 있는데 네. 그러나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이런 식의 학생 복지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뭐냐면 최소 비용으로 너희가 대학에 와서 무슨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함께 사귀고 리더십을 배우고 교양을 쌓고 이런 거 우리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예. 그다음 교수와 인간적 너희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하다고 네, 해서 솔직히 주고받는 게 완전히 딱 필요한 주고받는 실용지속 거예요. 중심으로 다른 대학보다 훨씬 싸게 가르쳐 줄게. 우리 근데- 까놓고 트자 뭐 이거.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커리큘럼. 예. 거기에 표준화된 교수 방법. 야. 교수들이 여기 있는 교수들이 나는 내가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난 이렇게 뭐 이런 거 없어요. 프랜차이즈 대학이군요.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예, 대학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 진짜 거죠. 똑같아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지식. 근데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자리도 있는 거죠. 예, 아직도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두는 우리 이거 저희 자유교양대학이라고 불리는 리버럴 아츠 스쿨들도 있고 예.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 한국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대학들이 사실상 미국식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렇게 되어가면 사실은 피닉스 대학 같은 모델로 가는 거죠. 그런 모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우리 그러니까. 싸게 그런데 실용주식 해줄게. 전 근데 하나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게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제 그런 인재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라고 표현 안 하겠네요.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판받는데 모든 대학은 또 취업률이 목적이에요. 맞아. 배출 못한다는데 맨날 또 취업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 취업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연구, 취업을 위한 봉사. 그러니까 봉사가 취업을 위한 네, 봉사.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취업률이고 심지어 예술대학도 취업률이 높아야 지원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기준을 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이 이런 취업률이라는 기준 스탠다드 하나 사실상 저는 그 스탠다드가 제일 중요한 개학 평가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사람들이 또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세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문제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진리 탐구. 그러니까 약간 무식하게 질문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그 대학이 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아마 세계 1, 2위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1위라고 진학률. 하죠. 그건 뭐 사실상 거의 1위라고 하는 데도 많죠. 그리스, 우리나라가 아마 1, 2위 다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이건 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면 뭐 비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대학 가서 열심히 학문을 해서 진리를 탐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 진학률만큼 높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학이 이렇게 많을 이유도 없고 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당연한 코스로 생각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모 대학에 다니는 이제
선배님 한 분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취업 문제지를 풀어드리길 바랐다라는 이야기를 대학에서? 예, 대학에서 예 그런 이야기까지 예,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런 얘기할 때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얼마 전까지 대학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싫다고 그만두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대학 안에서 대학을 더 좋은 곳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또 진리 탐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여러 저희 옛 동교 선후배 교수님들이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깔끔한 면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전과 같은 대학의 소위 진리의 상아탑 이런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특권적인 대학 모델이거든요. 예. 더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잘났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반면에 오늘날 같이 이야기하는 무슨 정말 대학이 기업에 봉사하고 취업률 낮으면 대학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학원 하면 되죠. 굳이 대학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 둘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고한 진리 탐구의 전당과 그야말로 실용적인 기업에 봉사하는 취업 학원. 지금 제3의 모델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인프라가 참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예. 그렇죠. 이만한 캠퍼스의 도서관에 그렇죠. 다양한 연구를 공부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은 결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까 피닉스 대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훌륭한 지적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대학들 다 망해라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사회 왜 이렇게 대학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이게 무슨 꼭 경쟁 강화 이것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네. 세상이 진보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 지적인 욕구가 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라는 게 글로벌하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 처음으로 대학 교육이 대중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면 네. 한 10년 전에 이제 막 열풍, 이른바 인문 열풍이 네. 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문교육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불었던 열풍의 인문의 이게 본래적 인문이냐? 사실 따져보면 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입시용 인문, 그렇죠. 입사용 인문, 예. 내지 그다음에 술자리 안주용의 어떤 단편적인 말 그대로 지식. 예. 내가 이 정도는 알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지적 플렉스를 위한 이런 거라 이건 또 그럼 또 이것도 뭔가 좀 궤도가 좀 다른 거다 이런 얘기도 그때 사실은 있었던 그렇죠. 건데 예.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한 20년 전쯤인가 그 학제 개편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온 적이 있냐면 대학교 학제를 바꾸자.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대학을 3년제로 해서 교양 중심 대학으로 완전히 바꾸자. 교양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학문하고 싶은 사람 대학원으로 가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 그냥 빠지고 그러면 대학을 4년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교양 중심으로 대학을 바꿔버리면 고등학교 교육도 더불어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의 레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학 진학에 목을 걸 명문대 목을 걸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교양 중심으로 되면 대학의 평준화도 가능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시선 집중 브리핑하면서 브리핑한 기억도 있는데 이런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학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대학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거의 기여를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주 급격하게 시대가 변할 때 대학이 거기에 빨리빨리 반응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뜻이라는 거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원래 대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까 대학의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 교육의 대중화가 이제 20세기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능력주의 사회로 가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이라는 곳,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 능력주의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능력주의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장 보수적인 곳이 학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를 탈피해서 노인 정치가 살아남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인 정치와 연결이 예, 왜냐하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거기서 다 이제 그렇죠. 예. 머리 희끗하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년 보장 대신 예. 경교수님들이 예, 그래서- 다 틀어지고. 예, 틀어지고 그게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 바뀌는 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가 적응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또 거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학교가 정말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케이스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학교 대학 다니다가 다 관뒀잖아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빌 게이츠도 뭐 대학 졸업 끝까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나마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좋았던 게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되었던 자기가 소위 말해 애플이나 이런 데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근원이 바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었다. 잡스의 입문 요령이 거기서 나온 예, 거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시카고 대학이라는 곳도 이제 원래 처음 록펠러가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닌 대학이었어요. 이름이 없다가 갑자기 더 그레이트 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고전을 읽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학교 뭐 졸업할 때까지 너 고전 100권 안 읽으면 졸업 안 돼. 뭐 이런 식 이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대학이 말하는 무슨 학교 고전 100선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원조가 시카고 원조가. 예, 여기나 볼 수 있죠, 사실상. 그래서 그 100권을 읽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사실 2000년까지 무려 6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야.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저도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하는 학교에서 그레이트 북스 앤 디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수가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왜냐? 학생들한테 그냥 읽을 고전 텍스트를 주고 야, 작가는 어떤 사람이야? 이걸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야 정도로 설명하고 그 텍스트를 읽히고 그냥 학생들끼리 토론하기 1시간 하고 그다음 전체 토론 1시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강의 평가를 보면 거기에 강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네. 그 고전을 읽는 프로그램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이게 뜻밖의 우리는 이게 학생들이 이런 걸 지루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왜 도덕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왜 사회주세상권이라는 게 노동에서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이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 마주하고 즐기고 그걸 배우는 동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진짜 현대적인 일에 적용해요. 학생들은 그걸. 그리고 자기의 삶과 생활과 이런 데 적용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히려 대학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게 오히려 가장 혁신이 아닌가 지금은. 예, 이런 변하는 시기에는 그 학생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고전으로 남은 이유는 뭐냐면 바뀌는 시대를 선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뀌는 시대를 선도했던 고전을 열심히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우리가 잘해도 대학이 저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인문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 좋은 플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과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단순 무식하게. 뭐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아닙니까? 이제 왜냐하면 각각의 분야에서의 고전들이 있잖아요. 예, 각각의 분야에서 고전들이 그러면 있고. 그렇게 예. 교수님 많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토론을 수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뭐 이게 10명 이거 기득권 얘기 아니에요? 이거 기득권? 이제 제가 그 기득권을 박차고 나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거기에 거기서 얻는 게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별로 얻는 것도 없는 분이 저렇게 옹호를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줄어들면 교수들도 내 자리 밥그릇 지키겠다고 상 말하기 힘들죠. 그렇죠.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교수들도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박차고 나왔지만 그분들 밥 뺏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교양 교육은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대학 모델이 너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한국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합니다. 백화점식으로 학과들 다 갖고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교수들도 전부 다 논문 써야 돼요.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처럼 논문으로 업적 평가받고 논문 업적으로 뽑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너무 일색화돼 있는 게. 근데 사실은 대학도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은 그런 식의 연구 중심 대학이나 아니면 옛날에 진리의상합탑 말고도 다른 모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교양도 그런 모델이고 또 하나는 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평생교육에 대한 법이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그 초중고 대학 공교육 말고 별도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사람 평생 공부해야 돼. 네. 이게 이 시대의 경쟁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경쟁력 차원인만이 아니고 경쟁력 더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움 자체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사실은 그렇게 목적 없이 공부하다가 그게 의외로 돈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예를 들면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갖지 못한 곳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소멸 얘기하잖아요. 지방소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기업이고 기업이 없더라 일자리가 없다고 또 하나가 대학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을 보면 소위 좋은 대학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그렇죠. 네.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본만 해도 사실은 지방마다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방은 망해도 좋아 이런 식의 추세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기업과 대학은 사실은 두 바퀴 마차의 두 바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좋은 대학 더하기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재교육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전환 이런 거 저희 많이 하지만 이 수명도 길어지면서 이럴 때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수능 쳐서 다시 대학 들어가라 그러면 이건 굉장한 낭비예요. 이런 방식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기에 대학만큼 좋은 인프라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한 연구 중심 대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양대학도 필요하고 다시 또 하나는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대학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델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각각의 대학들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전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80%가 사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대학들 자기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 지원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사립이라고 의지를 가져야 보기도 됩니다. 힘들지. 거의 교육부 지원으로 먹고 사는 다 대학이 먹고 얼마나 살죠. 많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교육부에서 지금 대학 평가하잖아요. 평가해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히 제가 뭐 좀 거칠게 말하겠습니다. 잘하는 대학에 더 몰아주고 그렇죠. 잘 못하는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라는 식이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대학 서열화. 지금의 기득권 구조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근데 잘하고 못한다라는 게 이제 기준이 뭐냐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뭐 취업률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결국은 대학이 공공성은 더 악화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공의 재원은 덜 들이면서 거의 안 들이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김만곤 박사도 잠깐 그 말씀했는데 수업 시간에 입사 시험 문제 풀기 뭐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뭐냐면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네. 취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 들어갈 수 있는 예. 결국은 그래서 어떤 졸업장애로 취업 보증수표가 되는 것을 바라고 명문대 이렇게 목을 거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발제하면서 이른바 사교육 시장의 일타 강사님들이 하신 말씀 보면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는 시대다. 안 먹히지. 네. 자 그러면 대학의 입장과 교수의 입장이 아니라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과도기에 이제 그러니까 접어들었다고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고 관찰 시점에서 얘기하면 끝나버리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저보고 대학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뜻한 바 있어서 저 대학 안 가겠습니다. 대신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저한테 주세요. 카페 차리겠습니다. 그걸로 창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네 뜻이 갸륵하다. 옛다. 주기도 힘든 게 왜냐하면 그래봤자 망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등싸리 하다가 몇 달 못 버티고 망할 텐데. 망할 게 눈에 보이는데 네가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또 이게 부모 심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이냐. 말씀하지 마.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떡하란 말이냐. 사실은 여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 네. 예, 뭐 제 과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정도 강의했었는데 제가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사실은 기업과 뭐 기업형 인재를 길러내라, 뭐 우리가 그런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저는 미국 대학이 가진 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중고등학교까지 공교육 같은 게 정말 엉망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 엉망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 1학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 에피소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플라톤을 읽혔거든요. 당연히 정치사상을 하니까. 근데 학생 한 명이 플라톤은 왜 이렇게 시대에 안 맞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플라톤이 누군지를 모르는 예,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거 플라톤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애들한테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여기 플라톤 모르는 사람 했더니 3분의 1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예, 플라톤 모른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다 이름은 들어보고 이게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는 정도는 그렇죠. 다 아는데 그런데 미국 대학은 그런 애들을 받아서 되게 멀쩡한 애들로 만들어서 내보내요. 예. 그래요? 예, 나갈 때 그 친구들이 되게 멀쩡하게 졸업해요. 이건 아마 거기서 교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실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뭐가 있느냐? 미국 교육이 뭐라 그래도 교양 교육이 바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예. 전 전폭 100% 공감합니다. 저도 한번 예전에 정말 놀랬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영작을 공부해 보겠다며 예, 영어로 작문도 좀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하버드 학부를 졸업한 미국인한테 배웠어요. 예. 근데 이 배우다가 깜짝 놀란 게 지적을 해주고 이러는데 영어 문장을 너무 고급스럽게 고쳐주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서 당연하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그 친구가 저기 생화학을 전공했거든요. 학부를. 오.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줘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플라톤을 인용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고급 문장가를 막 인용하고 생화학 전공한. 네, 생화학 전공했는데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한 다음에는 좀 친해졌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내가 놀랬다. 너 굉장하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과인데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과분들께 이과 친구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인용하는 게 그런 거냐 그랬더니 1, 2학년 동안에는 교양만 들었고 전공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그리스 철학 들었고 뭘 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들은 게 다 그런 거를 들었더라고요. 3학년 올라가면서 뭘로 졸업할까 할 때 생화학으로 졸업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해서 졸업했기 때문에 1, 2학년 동안에는 온통 들은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소위 미국식 교양 교육이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 요즘은 그 몇 년 전에 바뀌었다면 대학 그러니까 신입생들 글쓰기 강좌가 생겼더만요.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거 없었거든요. 네. 그죠? 뭐 생긴 지 벌써 오래됐고요. 오래됐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글쓰기 수업이라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대학에서 글쓰기 강좌를 한다. 필수 코스로. 근데 이게 저도 제가 디자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디자인 학교 정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디인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그 강의 오퍼를 받았을 때, 브릭스 컨트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브라질, 러시아, 뭐 인디아, 뭐 이런 데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거기 전체했던 미국, 제가 그때도 여전히 미국이 적응을 못한 거죠. 아니 거기 근데 디자인 스쿨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국가들이 거기가 가장 넓은 마켓이고 그 국가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도 한다고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영근 소장이 했던 말씀에 분명히 그러니까 평생 학습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좀 약간 좀 거칠게 예를 들면 지금 저 주변에도 많은데 공부 모임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강좌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간을 못 구해서 뭐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대학의 인프라를 인적인 그렇죠? 물적인 그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근데 괜히 이제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 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대학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신이 사회 속에서 예전과 같이 나 교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에 기여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달리 이야기하면 사실은 요즘에는 요 빈틈 사이에서 요게 민간에서 시장 지금 사업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정 업체를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이게 성공한 공부하는 거 만들어져가지고 성공한 기업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 뭐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적인 관심사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꼭 그 대학의 구성 학생이 꼭 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죠. 네.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담장을 없애는 거다. 제가 사실 제 경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젊은 시절에 제가 그 방송대 강의를 예. 여러 해 했습니다. 네, 그 시절에 방송대 강의는 한 시기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다가 출석 수업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막 며칠 동안 막 매일 그냥 하는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시험도 보고 제가 몇 년간 방송대 강의하던 시절에 방송대 강의하면 몸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하루 가서 매일 강의를 며칠 동안 계속 하루 종일 강의하거든요. 점심시간만 빼고. 근데 이제 강사료가 집중해서 나오니까 좋죠.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거기 강의 들으러 오는 분들 중에는 물론 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중년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는데 이 수업 열의가 상당히 높죠.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은 아예 없고 정말 왜냐하면 살다가 정말 필요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저한테 이메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야, 그 다음에 심지어 시험 치기 전에 따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대학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걸 입시, 취업 요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대학이 가진 무수한 가능성을 너무 많이 버리게 된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대학은 붕괴할 거예요. 100%.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봐요. 네. 저는 네, 붕괴할 좀 더 거라고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배우면 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네. 왜 그 적정 연령을 딱 정해서 니네만 대학생 이렇게 정하냐고 이거지. 그렇죠.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저는 아까 계속 이제 고전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평생 교육 기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그 올해 뭐 읽는 10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쭉쭉 해서 뭐 그것만 쌓아 올려도 10년 다닐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좀 듣고 싶다. 근데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얘기는 평생 교육기관 다 좋은데 요즘도 이제 코로나가 더 그러니까 창궐하면서 이제 가속화시켰던 온라인 교육이 네. 모든 걸 또 빨아들일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역시 대면 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보면 진짜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 대면 교육이 그 특히 토론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 토론 교육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게 그렇죠.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뭐 대여섯 명, 7명, 8명 들어와 있으면 가능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20명, 30명 이상씩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토론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역시 이제 대학에 몸 담았었거나 몸 담고 계신 분이 대학 이야기라니까 아주 풍부합니다. 이거 안 끊으시면 저희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밤새워도 끝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 제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뭐 노동시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반추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사 카페도 오늘로 마지막을 고하고 두 분과는 일단 당분간은 이제 그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시사 카페는 이제 한 학기를 이제 그 유지를 해왔고 그 전에 이제 본방에서 계속 결합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길게 한 1년 정도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고별사는 한 말씀씩 좀 남기시고 우리 김만곤 박사님. 예. 뭐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 철학을 하고 그리고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론장 개념이고 그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미디어고 예. 그래서 항상 제 학생들한테도 뭐 수업 시간에 공론 영역이 어떻고 공론장이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도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어떻게 보면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공론장을 잘 돌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이론적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어디서나 이제 그 가서 배운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그 뭐 항상 이거 시사 카페 준비하면서도 항상 조영근 소장님한테도 배웠고 이게 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사회자이신 우리 김종배 평론가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 듣고 생각해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아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리 조영권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좋은 경험이었다는 거는 저 역시 똑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말쯤에 대학을 사직하고 나와서 이 지적재산권이 우리 김종배 사회자님께 있는 용어라서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허락 안 받고. 예. 호출직 노동자가 됐는데. 그러시고 제가 많이 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좋게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지 사실은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느 날 호출을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와서 이렇게 호출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공론장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MBC라는 방송, 공중파 방송이죠. 공중파 방송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대중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나름대로 깊이를 추구하겠다 이런 컨셉을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와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는 게 더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만권 박사님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기뻤던 게 저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또 만들어내가 가지고 보냈는데 똑같아요. 이게 구성을 잘못했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예. 저희끼리도 그런 말 했죠. 아니 너무 똑같은 너무 사람을 똑같은데 뽑아놨다고. 큰일 났다고. 예.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일단 하나는 기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생각하는 게 나뿐만은 아니구나. 네, 유효상종이죠. 유효상종이 됐구나. 네, 그래서 참 저게 인생에 공부하는 과정에 또 훌륭한 벗을 한 분 만나게 돼서도 기쁩니다.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좀 모자란 점도 많았고 때로는 맞습니다. 뭐 저런 얘기를 하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여러 가지 뭐 답답한 점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건 예. 진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담 중론을 좀 네. 해서 죄송한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좀 괴롭혀드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예.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는 잘 못했지만 대신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매일매일 시설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느끼는 갈증이 뭐냐면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그냥 소비되어 버리고 던져지는 이슈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뭔가 좀 소진된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이럴 때 좀 더 이제 굵게 이제 그러니까 좀 줄기를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은 아마 시사 방송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사 카페를 운영을 해왔는데 저도 이제 상당히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시사 카페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끝이 아닐 수도 있죠. 나중에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호출해 주세요. 네. 저도 호출직 노동자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뭐 찬누리님이 두 분끼리 유튜브 만드세요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의향이 있으신가? 예. 그다음에 존 위님은 유튜브에 이런 깊이 있는 방송이 없는데 너무 아쉬워요라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일을 기약을 하면서 기침이 나와서 잠깐 끊었고요. 후일을 기약을 하면서 시사 카페는 일단 이렇게 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권 박사, 조영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물러가고요.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